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요소 설계 2주차죠. 예, 목요일인데, 기존에 공지된 것처럼,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은 뭐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테고, 목요일 날은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데, 문제풀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만 그냥 간단히 푸는 거, 지난번 1주차처럼 문제 내주고 풀어오라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실무에서 그나마 접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문제 중에 기여, 이번 주는 주제가 기여니까 기여에 대한 설계하는 문제, 설계 문제죠. 예, 설계를 같이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컴퓨터에 전용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 남는 시간으로 무엇을 할지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좀 반영을 할 테고, 문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기어는, 그러니까 기계 요소들은 너무 오래전에 사람들이 만들고 막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조정해가면서 쭉 만들어져서 사용되어 온 그런 분야잖아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뭐 새로운 재료나 아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기계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좀 품질 좋은 기어들이나 뭐 기계 요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단순한 기어의 이빨수나 뭐 어떻게 동력을 전달한다,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접근은 이미 과거에 다 만들어진 거죠. 기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있듯이 나무에 이렇게 또 다른 나무를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강도다, 이 정도 간격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안 거죠. 근데 실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야, 한 사람이 이거를 만들면 상관이, 그나마 그 사람이 계속 만들 때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뭐 늙어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에게 이거를 요 부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 동네 사람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역국가, 이렇게 점점점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느끼겠죠. 왜냐하면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좀 넓게 만들고 누구는 촘촘히 만들고 누구는 넓게 만드는데, 내가 이거 만들었으면 딴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고 서로 조립을 했더니 전혀 안 맞는 현상이 아주 당연히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한 사람이 이걸 둘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쩌다가 만드는 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있는 동안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받은 다음 사람이 만드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점점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 또 그게 또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야, 표준화를 시키자. 야, 무슨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걸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점점점 공식화하는 거죠. 처음이야 뭐 이게 이 지름이 몇이면 이 정도 간격에 이 정도 크기를 하자고 정한 테이블이 쭉 있었을 테고, 테이블 뭐 이거 그럼 어떻게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거야? 무슨 근거를 한 거야? 나는 이게 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했어.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하면서 이제는 수학적인 접근도 나오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가도 지역이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그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확보한 그런 기계 요소들이 쭉 만들어져 온 건데, 그 계산식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내가 계산한 것과 결과물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를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계산식을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계산식을 계속 보완, 발전시킨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보완, 발전시킨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역이 바로 기계 요소 설계 이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하우들이 지금 이 강의에 녹아져 있다. 하지만 그거를 저든 여러분이든 그거를 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같이 지금 이 시점에 공부한다? 그건 너무 그 비효율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공식대로 정말 만들면 완벽하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공식들은 아직도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된 결과물을 정말 기대해도 되느냐, 언젠간 완성이 되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운전 조건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어떠한 완성된 계산식을 얻어낸다. 이건 마치 그냥 절대 진리를 찾아간다는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예전에 그 한국 사회가 뭐 과거에는 이제 수출이라는 건 꿈도 못 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기업들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국내에서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연구실에서도 문제 없고 국내 판매처, 필드에서도 전혀 문제 없어. 이제 수출해도 될 것 같아. 하고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수출을 했더니 대부분은 다 고장, 문제가 다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춥거나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거나 아니면 습도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기계들은 더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다른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은 안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계가 치수적인 문제, 가공을 얼마나 잘했냐, 내가 설계한 대로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사실은 기계공학을 다루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기계 설계과다, 기계 설계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잘해야 정적인, 동적인 해석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제는 다루게 되는데 기계공학과 요 사람들은 열유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재료의 변화, 하다못해 오일이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먼지들, 기타 등등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그 학문을 다루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그 공식이 절대적으로 그 결과값을 만들어낸다. 실제적인 실물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단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저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게 맞죠?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1, 2학년,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딱 나오면 답이 딱 나오는 것들만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문제들만 다뤘기 때문에 3, 4학년들이나 이렇게 선배들하고 얘기해서 딱 뭔가 물어봤는데 선배가 답을 딱 내어줄 것 같은데 막상 물어봤더니 고민을 한참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두리뭉실한 대답을 해. 그래서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학이나 실질적인 현실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결과값을 딱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기계 요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귀다툼의
여지가 있는 뭐 명칭에 대해서는 이건 이거고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계산, 특히 이런 기계 요소 설계의 계산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상당히 드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 설계,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 듯한 이 느낌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긴 얘기 쓸데없이 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차후에 천천히 조금씩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갈 텐데 문제풀이는 그 기존에 공지한 것처럼 기계 설계로 선정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연습 문제 중에 가장 실무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다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다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를 선정해서 같이 풀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미 얘기한 것처럼 교재를 굳이 구매를 안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같이 풀 거고 필요한 정보는 PPT나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다음과 같은 한 쌍의 표준 기어, 표준 평기어의 전달 동력을 계산하라. 이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그럼 문제를 내주고 예제 문제를 같이 풀고 실제 문제는 우리가 레포트를 내는 거 아니었나요? 1주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주차를 막상 진행해 보니까 과제를 제출하는 수량 그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너무 뜬금없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보고 결정한 건 문제를 정말 같이 풀어요. 풀이 과정도 같이 공개하고 같이 보는데 단순히 이 문제를 우리가 산수나 수학에서 그냥 문제 푸는 과정 딱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그리고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는데 그 결과물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대략적인 이정표, 방향 제시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제 같이 공감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의 어떤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의 변화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RPM의 변화에 따라서 전달 동력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좀 더 고찰하게 해주는 그런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 공학적인 감각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비대면 강의 현 시점 현 상황에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목요일이고 목요일날 내주는 과제를 그런 목적으로 충실히 풀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일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피니언과 기어 이 한 쌍이죠. 한 쌍인데 기어가 똑같은 기어예요. 똑같은 기어인데 피니언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어를 피니언이라고 하고 또 상대적으로 큰 기어를 이제 그냥 기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예. 일단 피니언의 재질은 탄소광이고 SM35C 그리고 HB는 200이다. 그리고 이수는 20, 회전 속도는 1200rpm. 탄소광? 뭐 탄소광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죠? 이런 거 다 이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따로 할 테고
이수나 회전 속도가 있는데, 이수 정도는 당연히 2의 수잖아요. 이 기어의 이빨, 7라고 하는 이수가 이제 이 개수고, 회전 속도는 회전하는 속도, 분당 회전수 1분에 뭐 60번 돌았다 그러면 60rpm이고 1200rpm은 1분에 1200회나 도니까 은근히 빠른 듯한 느낌? 그렇다고 특별히 정말 빠른 건 아니고. 다음은 기어인데 재질이 주철이고 GC20 이수는 60개.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조건들을 다 달아주는데 모듈이 4, 압력각은 20도, 이폭이 40mm다. 그죠? 이거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이폭이라면 이제 요거잖아요. 요게 이폭이죠, 이폭. 그러니까 요거 단면만 보면 교재나 자료 볼 때 요 단면만 보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폭까지 고려를 한다면 꽤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힘이 필요 없다면 당연히 이폭도 작게 잡으면 되고. 답이 딱 공개가 돼 있죠. 9.6 PS. 이게 옛날 책이라 완전 옛날은 아닌데 몇 년 된 책이라 이런 단위가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최신 요즘 SI 단위로 당연히 환산을 해서 써야지 될 거예요. 이거 이후에 다 얘기를 할게요. 문제풀이 과정도 아예 공개를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문제풀이도 이제 뭐 다 답안지나 뭐 이런 풀이 과정이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또한 공개를 하는데 이 문제풀이 과정을 엄청난 노하우처럼 생각하고 야 이거 다 알아서 풀어오고 레포트 내고 이거 가지고 책 좀 할래 뭐 이렇게 접근 안 한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하는 이유는 풀이 과정 자체가 풀이 과정을 익히는 거 풀이 과정을 외운다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뭐 기사 시험 볼 때 뭐 잠깐 필요할까? 현실에서는 누가 이거를 풀고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이나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거나 뭐 필요하다면 자료 찾아보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어디든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어쨌든 이건 풀이 과정을 공개를 하는데 풀이 과정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원주 속도를 구해야지 되고 원주 속도는 이 원주 속도가 여기 속도 계수를 계산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달마력을 계산하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먼저 계산하고 속도 계수 구하고 이 속도 계수가 사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야 이거를 설계를 했어요.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없던 시절이 아니고 정력학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기술, 학문적인 지식이 쌓였던 시점에 야 이거 정력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기어의 뭐 치수 같은 거 다 설계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하고서 이 끝 지점에다가 하중을 딱 걸어가지고 하중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어느 순간 딱 금이 가고 부셔져. 야, 이 기어는 이 정도 하중까지 버틸 수 있는 기어야 하고서 설계한 다음에 실제 이 기어를 딱 만들어서 돌려봤더니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쪽 기어가 여기에 그냥 천천히 무게를 천천히 늘릴 때처럼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와서 쿵쿵 때리는 거잖아요. 자, 물론 아무리 부드럽게 하더라도 요 근래는 아주 정밀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최소화된 결과물로 강도에도 영향을 주지만 소음에도 큰 효과를 보긴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 정도 가공할 능력도 없었으니까 각지게 이렇게 뭐 대충 했겠죠. 그럼 이게 돌면서 쿵쿵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RPM과 이 둘의 RPM에 따라서 강도도 달라지고 RPM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적인 해석 풀이로는 이 강도를 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 속도 계수를 좀 넣자. 그래서 속도 계수를 정해서 넣은 거예요. 이 속도 계수에 3.05, 3.05 이런 것들 그냥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막상 만들어 봤더니, 아, 이 정도 값으로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보정이죠, 보정. 말 그대로 보정을 한 거죠. 속도 계수도 필요한데, 뭐, 기타 등등 쭉 있어요. 이것들을 이 한 페이지에서 다 설명하고 풀어가는 거는 뭐, 당연히 무리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같이 볼게요. 원래 동영상을 20분 내외, 길어야 25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거 풀이를 하거나 기타 등등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넘어가거든요. 이게 동영상을 30분 이상 만들었다 싶으면 그게 두 차시에 해당되는 영상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정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넣은 영상인데, 최대한 짧게 20분, 25분 내에 X만 딱 영상을 넣어서 만들려고 했더니, 그 또한 어떤 학생들에게는 혼선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너무 짧은데? 이게 2차시에 해당되는 강의야? 하고서 잽싸게 영상 제대로 보지 않고 출석 체크 끝낸 다음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뭐가 잘못 공지가 된 것 같습니다. 뭐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평상시에 대면 강의를 했다면 예상될 만한 질문들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말들을 좀 많이 넣어서 30분 이내에 만약에 영상이 끝난다면 두 차시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더 올리고, 30분을 넘어간다 싶으면 그 영상이 그 날의 강의의 모든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영상만 충실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을, 또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정말 단기간에 그냥 앞뒤 끝 중간중간 스킵해서 보고 말소리는 전혀 안 듣고, 과제 이건가요? 하고 딱 냈는데 전혀 다른 거고, 과제를 내야 되는데 영상에 분명히 과제를 내라고 넣어놨는데 안 내고, 그래서 일부러 오늘도 더더욱 그러겠지만 영상 내에 과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쭉 들어야지 돼요. 이게 학교의 방침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강의를 듣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했더니 영상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하는 민원이 좀 있나 봐요. 학생들이 너무 충실하지 않나요? 아니면 충실하지 못하지 않나요? 뭐 기타 등등의 의견들이 있는데, 충실합니다, 너무 충실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뭐 엑기스만 잘라서 영상을 만들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어떠한 사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영상의 길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줘야지 되고,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어떠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학생들은 쓸모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영상 짧게 엑기스만 딱 담아서 좀 요즘 유튜브 영상들처럼 필요한 정보만 딱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반대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2주차잖아요.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그 의견이나 학생들의 피드백 오는 과제 제출률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이게 더 좋은데, 결과가 좋은데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래도 변화가 없네? 그럼 좀 줄이든가, 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을 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필요 없는 얘기 하는데 한 3, 4분 지났는데, 좋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한테는 미안하고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 원주 속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원주 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잖아요.
속도인데 원주의 속도. 그냥 평면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는 거리랑 시간을 재면 그냥 속도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기호는 회전하잖아요, 회전. 회전, 원주 속도는, 회전할 때 원주 속도는 이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호의 길이, 그리고 속도. 이게 원주 속도잖아요. 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지 될까? 잠깐 고민이 되네. 원래는 어떤 그 계산식이 나오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도 다 얘기를 해주는 방향이 있고, 이건 이제 수학을 좀 더 이론적인 수학에 가까운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안 잡았으니까 일단 오늘만 이렇게 하죠. 오늘은 최대한은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40분 안에 영상을 끝낸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 이런 뭐 수학적인 이론적인 거는 생략을 할게요.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적인 베이스가 더 활성화가 단단하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공부한 거는 정말 오래전이고,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라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게 구차하고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이걸 할게요. 자, 호의 길이는 이제는 그럼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각도, 그리고 D, 거리, 반지름. 요거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우회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요 밑에부터 하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딱 상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상수 천은 뭐예요? 천의 의미? 우리 이거 기계들의 단위는 대부분 여기도 써져 있지만 밀리미터로 하는데, 속도는 세크잖아요. 미터를 미리미리 이렇게 환산했더니 이제는 천이 필요한 거죠. 뭐. 그리고 60은 이게 초잖아요, 초. 근데 RPM이나 기타 등등이 다 RPM이 요게 이제는 분이잖아요. 분을 초로 환산하기 위해서 60 해준 거죠. 이 두 개는 간단하고,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요게 피치1? 이 D가 지금 피치1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야 3.14 그거 쭉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계산한 거고, D는 이제 피치1인데, 사실 기어의 설계, 기어의 실무 담당자, 뭐 관련된 사람들 얘기할 때 피치원만 알면 사실은 대화는 다 끝나요. 뭐 구체적인 뭐 치폭이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실에서는 피치원만 알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어의 종류 얘기하고, 잘해야 뭐 모듈은 정해져 있고 뭐 이수 좀 얘기하고 피치원 얘기하면 다 끝나죠. 이빨의 형태, 그냥 기어의 종류랑 피치원 얘기하면 다 끝나는데, 피치원이 뭔지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기어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거 이빨을 일일이 다 세워가지고 이걸 뭐 다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원과 원이 만나면 이게 동력이 전달된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과 원을 그릴 때 이게 피치원이죠. 물론 피치원 바깥으로 이렇게 이빨들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기본 기어들은 이 피치원 끝자락에서 이렇게 막 이빨이 끝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고, 피치원보다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돼 있죠. 반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물리는 거죠. 뭐. 그래서 피치원만 알면 되는데, 피치원은 계산하는 방법이 이 수식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제에서 피치원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냥 모듈 4라는 정보만 있어요. 그러면 모듈과 이수를 가지고 피치원을 계산한다. 그럼 모듈은 4고 이수는 20이었구나. 그럼 곱했더니 이게 D다. 그죠? 이게 모듈이고 이게 이수고 곱했더니 있다. 이게 D1이죠. D1이라면 이제는 그 피니언이니까 피니언의 이 속도랑 그럼 기어랑 속도랑 두 개 계산해야지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같이 물려가잖아요. 속도는 똑같죠.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200은 뭐예요? n이라고 표현되어 있네. n. 이건 속도 rpm. 문제의 rpm이 120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다. 이거 계산했더니 제가 계산기 투둥했더니 이거 값이 틀렸는데요. 알아서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산한 게 맞으니까. 이거 옛날 자료, 옛날 사람, 뭐, 저든 누구든 이거 계산했더니 실수로, 값이 잘못 나왔어.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계산기 두들기는 모습을 본 시절도 한 십몇 년 전 얘기잖아요. 이거 컴퓨터에 이거 값을 입력하고 컴퓨터가 계산해주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그 수식에 대해서 수식 의미하는 값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는 KS 규격에 딱 정해져 있어요. 지정된 표준값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나 모듈이 여기 문제 4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듈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난 4.123 뭐 이런 거 넣고 싶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정해져 있어.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기어를 만들고 부셔보고 돌려보고 보완하면서 얻어지는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넣어주는 거다. 모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페이지 구성을 왜 이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요거 먼저 보죠. 모듈에 대한 이해부터 보죠. 모듈. 문제에 딱 모듈이 있으니까 원래는 기어를 뭐 어떤 개념으로 만든지를 앞에서 설명하고서 나중에 모듈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문제 풀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듈을 먼저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모듈은 뭐냐면 이 대략적인 규칙을 가늠하는 기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각부의 명칭부터 볼게요. 결국은 모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각부의 명칭을 먼저 봐야지 돼요. 자, 봐요. 자, 여기 일단은 이 나비가 있는데 요즘 자료는 이제 폭이라고 그러는데 이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기어 이빨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기어 이빨가 2차원적인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폭이 있는데 이게 이 폭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높이. 여기까지가 이제 2의 높이. 그리고 저쪽에 이 원호의 중심, 축의 중심 원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피치원이나 뭐 이런 게 나오죠. 피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치원 기준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데 피치원보다 실제 이빨은 더 위에 있거나 아래쪽에 배치가 된다. 그리고 이 끝, 요 끝을 이 끝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 끝 높이. 그리고 이 뿔이라고 하는 요 밑에를 이 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뿔이 높이. 그 다음에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폭을 이 홈의 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원호의 두께라고 한다. 그리고 원주 pit이 나오고 뭐 이 뿔이면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 기호의 이 뿔이면 저쪽 기호의
그 윗부분이 이 끝면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중복되고 막 그러는데, 어찌됐든 피치면이 다른 기어와 만나는 실질적인 그 동력을 전달하는,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정보가 없어요. 두 가지 정보. 이거 각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면의 이 각도. 이 면의 이 각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점점점 이렇게 깎아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깎다 말고 단친 다음에 멈추고, 뭐 이건 이해돼.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를 아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내는 거, 그건 이해되죠. 근데 이 각도는 뭐야? 이 각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에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폭이 있고 높이가 있다면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깊이, 이의 깊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기.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얘로 할 거야, 얘로 할 거야, 뭐 얘로 할 거야. 뭐 그것도 문제인데, 깊이를 정할 수가 없어. 그 깊이를 정하는 개념까지 포함된 게 바로 모듈이에요, 모듈. 그러니까 모듈이라 하면 모듈을 알고 이수를 알고 뭐 피치원 지름하면 요 정도 간격으로 이게 쭉 나오는 거랑 그냥 계산되는 거죠. 쭉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 2, 모듈 4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2의 개수, 그 피치원 지름 몇 하면 그냥 쭉 나오는 거니까, 모듈은 KS가 정한 대로 그냥 쓰고 2의 개수랑 피치 원지름만 얘기가 되고, 2의 개수도 사실은 그냥 뭐 반대로 나올 수 있죠. 반대로 정해져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피치 원지름만 알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피치 원지름 넣으면 나머지 이 하중이나 속도에 따른 이 하중을 버틸 수 있으려면 이런 재질의 뭐 재질도 그냥 정할 수 있으니까 2의 폭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 그냥 계산이 쭈쭈쭉 나오는데, 모듈에 대한 설명이 이걸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게다가 지금 37분 거의 40분이 돼가고 있어서 넘어가고 기어, 아까 그 각도 있잖아요. 요 기어 이빨 치의 요 각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인볼루트 기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이클로이드 치형이 있는데, 사이클로이드는 말 그대로 원과 원이 잘 굴러가야지 되는 이 구조에서 이 원과 원을 실제 굴리면서 계산하고 치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이 원을 잘 배치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도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 물론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지금이나 가능하지 옛날에 없었으니까 이 방법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 방법 인볼루트 기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인볼루트 기어 방법은 지금 이렇게 원이 생략됐는데 원에 실을 감아요. 실을. 그리고 실 끝이 여기서 다 갖고 쭉 감겨 있는데, 요 지점에 있던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쭉 당겨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얘는 고정하고, 얘 같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고정하고, 실을 쭉 당기면 요런 영상의 요 지점의 그 점에 해당되는 궤적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실은 팽팽해야지 되고, 실은 이렇게 팽팽하게 되고, 쭉 감겼던 걸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궤적대로 요거를 깎으면 희한하게 기어들이 맞물려요. 지금 여기 옆에 영상에서 봤듯이. 결국은 요 궤적이 기어가 돌면서 정확하게 면들이 만나게 해주는 그 형상이라는 얘기고,
지금 이 영상은 너무 이상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바로 고장나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대로 정말 그대로 만들면 큰일 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계산을 더 추가로 한 다음에 실질적인 그 몇 가지 고려사항들 반영해야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인볼루트 곡선에 대한 이해, 기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영상이다.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럼 모든 기어는 인볼루트 기어입니까? 아니죠. 아닌 기어도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얘기 날 때 옵셋됐다 뭐 이런 개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원래 축에 딱 맞춰서 가는 기어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볼루트로 다 그러면 기어 설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이걸 가공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술들은 물론 기하학적인 입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해석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뭐 편하게 다 만들 수 있죠. 이건 뭐 기하학을 공부한다는 뭐 부분이니까 우리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풀 게 이제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속도 계수인데 보정값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요런 값들 3.05가 뭡니까? 궁금해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수식의 모든 항목들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 3.05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KS 구겨? 이건 뭐 KS 구겨라고 할 것도 없는데 기계 다듬질을 하지 않거나 거친 기계 다듬질을 한 기어에 적용하는 속도 계수인데 보통 크레인, 윈치, 시멘트 밀 이런 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친 기어네요.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좀 거친, 정말 필드의 거친 기어, 거친 기계 같은 느낌. 추가적으로 이 항목들이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분이고 실제 구분은 속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속력 0.5에서 10m/s일 경우는 이 수식을 쓰는 거고 다른 것들은 또 수식이 값들이 또 달라. 이거는 이제 PPT를 보시거나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자료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다 값을 주어질 거예요. 자격증 뭐 기능사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수식 다 정해질 테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궁금할 거 없죠. 우리 이거 지금 속도가 몇이라고 했죠? 문제 같이 볼까요? 같이 회전 속도가 1200rpm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속도 계산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설마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앞에 이미 계산했잖아. 여기 5.026 메타포세크라고 다 의미가 있는 계산들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5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간 다음에 보면 굽힘 강도의 전달 하중.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 푼 것들은 이후에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꼭 해야지 되는 것들 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전달 하중을 계산하거든요. 전달 하중의 계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일단은 굽힘 강도. 그 다음에는 면압 강도를 할 텐데 면압 강도를 계산하기 전에는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굽힘 강도, 전달 하중은 무엇이냐? 이게 원래 외팔보의 굽힘 강도식을 근거로 하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기어 이빨 이렇게 있으면 외팔보잖아요. 우리 외팔보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중 몇이면 응력이 몇이고 뭐
길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뭐 된다. 길이 전체 길이는 어디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재료 역학할 때. 예, 그 식을 근거로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굽힘 하중 계산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외팔부에다가 반복적인 굽힘 하중까지 이제는 적용을 한 거죠. 외팔부만 했더니 앞뒤 하나도 안 맞고 속도 좀 보정했는데도 안 되고 뭐 이래저래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넣은 게 반복적인 굽힘 하중.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 좋긴 한데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 접촉면의 미끄럼 속도 주기적 변화. 이게 접촉면이 아까 움직이는 그림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면이 쭉 바뀌잖아요. 근데 면이 일정한 속도로 바뀌는 게 아니고 형상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동적 굽힘 하중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바로 기어의 굽힘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이다. 그 식은 이거다. 그리고 피니언과 기어는 이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여기 치형 개수가 있는데 이게 뭐 개수다 하면 이제 보정값들이에요. 그죠? 이것도 다 주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 계산하는 테이블, 찾아보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치형 개수를 보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제가 저 혼자 보고서 설명하면 뭔 의미가 있어, 그죠? 생략하죠, 생략. 그 치형 개수에 따라서 찾으면 값이 다 주어져. 우리 기말고사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아예 값을 딱 지정을 해줄 테고 테이블을 시험 문제에 다루면 시험지에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문제는 몇 개 없는데 필요 없는 테이블만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피니언에 해당되는 전달하중 W1은 FV 시그마 B M Y다. FV 시간이 지금 너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끝까지 풀어봐야죠. 일단 뭐 0.378이라고 되어 있는 요건 이제는 앞에서 계산한 거 속도 계수잖아요. 앞에서 계산했죠. 얘랑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시그마 B1인데 시그마 B1이 무엇이냐? 기어 제로의 허용 굽힘 응력이다. 요것도 정해져 있어요. 테이블을 보면 어떠한 재료고 뭐 재료 기호 넣고 경도 넣고 하면 요 값이 딱 나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 전에 문제에서 피니어는 탄소강 SM35C라고 하고 HB는 2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는 그 재질에 대한 기호 그리고 HB는 경도 재료와 경도를 넣으면 해당되는 그 값이 나온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 2포 앞에 나왔잖아요. 40mm라고. 그리고 4는 모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요 값 이렇게 Y값 넣고 하면은 W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정도 무게까지는 얘가 버티는 거죠. 그리고 기어 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그마 값 찾아내고 쭉쭉쭉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 힘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피니언이 더 튼튼하네요, 확실히. 왜냐하면 재질이 다르거든. 재질이 명색이 탄소강인데, 그죠? 주철에 비해서 튼튼한가 봐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은 면압 강도인데, 이거 면압 강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면, 어떤 금속이든 뭐든 어떤 고체가 이렇게 있으면, 단순히 걔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면, 여러분들이 뭐 책상 위에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팔이 뭐 부서지나? 이 면이 아파서 얼마 못 있지, 그죠? 여기 고개를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여기 턱이 아프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좀 저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하중. 자, 이게 면이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또 정해져 있는 거죠. 얘는 버티는데 이 면이 막 으스러져 나가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러면 그게 팁들이 떨어져가지고 기어와 기어 이빨 사이에 막 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아주 이상적인 기어 동영상 봤잖아요. 딱딱 공간 없이 딱딱 맞는 거. 여기에 팁이 이렇게 끼면 요 팁이 서로 밀어가지고 축을 아예 아작내거든요. 물론 축 아작내기 전에 베어링이라는 요소가 부서지긴 하는데 이런 공간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내줘야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돼. 게다가 이 공간만 필요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면과 이면 사이도 얘가 오일도 넣고 먼지도 쌓이고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열에 의한 변형도 일어나는데 여기와 여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이상적으로 치수를 뽑아내면 얘가 팽창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기타 등등 변형, 이물질에 의한 변형으로 빠져나갈 때 여기를 긁고 나가거든요. 그럼 기어가 멈춰 서는 거죠. 눌러 붙는 거지 서로. 그래서 간격도 이쪽도 내줘야지 돼.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내줘야지 돼. 이것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없이 정확한 기어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기어들을 여러 개를 막 붙이잖아요. 더블 기어 쓰고 해갖고 축 하나가 이렇게 회전하면 결과물은 천천히 도는 감속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속도도 차이를 내지만 이제는 힘도 키우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기어를 여러 개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난 기어 여러 개 쓰기 싫어 하고서 큰 원판 크라운 두고서 크라운 천천히 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원기어를 이렇게 달고 야 이거 천천히 잘 돌지 했는데 히스테리시스가 막 생기는 거죠. 이런 홈을 당연히 만들어야지 되니까. 얘는 히스테리시스가 별로 없는데 얘는 커. 얘는 미세한 톱니들에 의해서 히스테리시스를 좀 고려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속도비만 생각하고 만들면 다른 추가적인 그 나쁜 효과들도 나온다. 그것도 생각해야지 돼요. 결국은 여러 계산식을 잘하는 게 기계 요소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용도에 맞춰서 충분한 힘과 감속비를 낼 수 있는 전체적인 구성 조합을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고 면압 강도의 전달 하중을 계속 이어서 풀자면 이런 수식이거든요. 뭐 수식 다 정해져 있죠. 얘 0.378 앞에서 나왔던 거 그죠? K도 정해져 있어요. 경도 200의 주철 뭐 이렇게 하면 접촉면의 응력 계수가 딱 주어져 있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주어줄 거예요. 놓고 여기 B값 넣고 M값 넣고 Z1과 Z2에 대한 값 이렇게 넣는데 이 수식 저도 이렇게 딱 얼핏 보기에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 Z를 계산해서 40을 먼저 계산했더라고요. 2 곱하기 20이지 하는 거지. 누구 60. 그죠? 이 80은 20 더하기 60이고 Z가 2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래서 3개의 하중이 나왔잖아요. 작은 피니언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하나 나오고, 큰 기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나오고, 두 면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3개가 나왔는데, 셋 중에 뭘 해야지 될까요? 가장 작은 값 해야죠. 가장 큰 값으로 설계하면 나머지 두 값 때문에 기어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 그게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값이고,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동력, 에너지, 힘, 요거 H는 75분의 WV다. V 앞에서 계산해 놨고 W 최하값 선정하면 9.6 PS다. 이렇게 답을 나오는데 킬로와트로 한 사람은 환산하려면 이 75 대신 100이 넣으면 돼요. 뭐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킬로와트 단위에 이제 익숙해야지 되니까 당연히 익숙해 있잖아요, 이미. PS 정말 생소한 단어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안 쓰는 단어잖아요. 자, 그래서 과제를 하는데 답은 이거예요. 풀이 과정도 이거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얼마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자, 거의 1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자, 일부 학생한테만 미안할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미안할지는 이 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들, 또 친절한 어떤 학생은 너무 길어요. 쓸데없어요. 정말 시간 낭비네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고마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해주면 좋은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대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드백 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뭐 좋은 말만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과제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과제인데, 과제가 뭐냐면 회전 속도가 지금 문제선 그 1200rpm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0rpm부터 10rpm 단위로 쭉 늘려서 1300까지 변화를 줘봐요. 그런 다음에 전달 동력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건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0부터 1300rpm. 그럼 이쪽 Y축은 킬로와트로 뭔가가 나오겠죠. 설마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 일자로 나오진 않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호를 만들었어. 앞에서 나온 대로 다 잘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이 기호를, 이 기계 장치를 껐다 켰다도 하잖아요. 껐다 켰다는 정말 단순한 기본적인 거야.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 중에 하나 껐다 켤 때 껐으면 당연히 RPM이 0일 테고, 켜면 순식간에 1200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쭉 올라갈 거 아니. 그럼 오버슈트까지 해서 1300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거야.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아래일 수도 있고. 그럼 그 RPM에 따라서 동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기계의 수명이나 때로는 이제는 쉽게 더 잘 파괴되는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미지로 캡처해서 이 결과 이미지만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미지 보낼 때 이미지를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를 수기로 해도 돼. 정말 저는 컴퓨터 정말 싫습니다. 하면 계산기로 이거 10단위로 해가지고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래도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학생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거든. 절대적으로 일괄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것도 인정하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최소한 엑셀 쓰시고요. 그리고 혹시 더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쓰세요. 컴퓨터 언어. 뭐 파이썬도 좋고, 파이썬은 근데 그래프 그리기가 좀 쓸데없는 코드가 많으니까 그래프 사용자 편의가 많은 것들, 뭐 랩뷰도 좋고 뭐 기타 등등.
레뷰 같은 언어 안 쓰면 다른 언어도 쓰면 그래프 하나 그리는 코드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프 하나에 설정하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코드 여러 줄 넣어줘야지 되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기계공학도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핵심적인 인력이다. 그러면 레뷰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레뷰를 요즘 많이 쓰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개발업을 이 사업을 할 때는 초기에는 하다못해 PLC부터 C 언어, 자바, 파이썬, 기타 등등 언어 다 쓰고 뭐 레뷰도 쓰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레뷰만 쓰게 되더라고요. 레뷰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결과물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물이 없고 실물 하드웨어나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산과 컴퓨터공학과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없는데 그냥 코드의 조합, 코딩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레뷰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같이 시스템,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공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코드를 하나하나 타이핑 쳐야지 되는 언어보다도 편하게 그냥 그래프 갖다가 쓰면 되는 레뷰 같은 거 괜찮고요.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은 엑셀도 많이 써요. 실무 담당자가 뭐 프로그램 짜서 프로그램 코딩하나 엑셀로 그냥 하지. 엑셀로 그냥 해도 돼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정말 사람 손으로 그려도 돼. 이것도 인정해, 인정.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4월 2일. 4월 2일 이전까지 제출이에요. 이게 출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분명히 말할게요. 출석 관리 대부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간다. 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난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못했어요. 그러면 사유에 해당되는 이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과제 이 클래스에 올려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는데 이 클래스에 올렸더니 간혹 업로드가 안 돼요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제를 오픈을 안 하고 이 클래스에서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이메일로만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과제 점수 관리를 나중에 못하지 않나요? 제가 따로 집계를 할게요. 그거 대신 이메일로 보낸 시점 기준으로 과제를 제출한 기준으로 과제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출석 관리도 한다. 그거 꼭 얘기했습니다.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들어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생했다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수고했습니다.